설총이 들려준 이야기. 태종 무열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의 일이었다. 오래전에 불교를 받아들인 신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훌륭한 스님들이 많았다. 그 가운데 원효 스님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믿던 불교를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큰 공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불교에 대한 지식도 깊어 다른 스님들은 물론이고 왕에게도 여러 번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원효 스님은 갑자기 절을 떠나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태종 무열왕의 둘째 딸 요석공주를 만나 혼인을 하게 되었다. 몇 달 후 원효 스님과 요석공주는 씩씩한 아들을 낳았다. 원효 스님은 몹시 기뻐했다. 그리고 자신의 원래 성에 따라 아이의 이름을 설총이라고 지었다. 설총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학문을 익혔다. 불교에 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고전까지도 빠짐없이 배웠다. 총명했던 설총은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도 척척 읽었으며 글 짓는 솜씨도 남달라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설총은 열심히 공부한 덕에 신라에서 가장 뛰어난 10명의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이 10명의 학자를 시편이라고 불렀는데 백성들은 물론이고 벼슬아치와 왕까지도 시편을 따르고 존경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태종 무열왕과 문무왕의 뒤를 이어 신라를 다스리던 신문왕이 설총을 궁궐로 불러들였다. 오늘은 비로소 장마가 개고 향기로운 남쪽 바람이 시원하니 유쾌한 이야기로 그동안 울적했던 마음을 풀고 싶소. 맛 좋은 음식과 아름다운 음악이 있다 해도 어찌 좋은 이야기에 비하겠소. 그러니 오늘 나에게 색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겠소. 신문왕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설총에게 말했다. 어찌 임금님의 분부를 거역하겠나이까?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사옵니다. 설총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주 오랜 옛날 화왕이 이 세상에 처음 왔을 때의 일이옵니다. 향기로운 동산에 화황을 심고 푸른 장막을 둘러 보호했더니 이듬해 봄이 되어 날이 따뜻해지자 홀로 빼어나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고 하옵니다. 허허, 화황이라. 그거 정말 재미있겠소. 그래서 어찌 되었소?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신문왕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물었다. 설총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계속 이어나갔다. 화왕이 피어나자 멀고 가까운 곳에서 여러 가지 꽃들이 앞을 다투어 화왕을 찾아왔답니다. 깊고 그윽한 골짜기에서 피어난 신비로운 꽃들은 물론이고 양지 바른 동산에서 싱그럽게 피어난 꽃들도 화왕을 찾아와 절을 올렸지요. 다른 꽃들에게 뒤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꽃들은 화왕에게 제 모습을 뽐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에선가 유난히 얼굴이 붉은 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수많은 꽃들 속에서도 금세 눈에 띄었답니다. 그 미인은 옷 같은 이를 드러내며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곱게 화장한 얼굴이 과연 절세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미인은 산들산들 불어오는 봄바람에 화려한 나들이 옷을 나풀거리며 어여쁜 걸음걸이로 화왕 앞까지 얌전히 걸어왔습니다. 화왕이시여, 저는 눈처럼 희리흰 물가의 모래를 밟고 겨울처럼 맑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랐사옵니다. 또한 봄비를 맞으며 몸에 쌓인 먼지를 씻어내고 맑은 바람을 맞으며 지냈사옵니다. 미인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새침하게 말하는 모습까지 흠잡을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화왕은 넋을 잃고 그 미인을 쳐다보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인가? 장미라고 하옵니다. 대왕의 높은 덕망을 들었기에 가까이에서 대왕을 모시려고 왔사옵니다. 부디 저를 받아주옵소서. 어허, 아무렴 그래야지. 화왕은 흡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구석에 있던 장부 하나가 화왕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부는 베옷을 입고 있었는데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짚은 채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아주 많은지 흰머리가 가득했습니다. 방금 전에 나타난 미인의 모습과는 영 딴판이었지요. 장부는 화왕을 향해 아주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화왕이시여, 저는 백두옹이라고 하옵니다. 오래전부터 서랍을 박 큰 길 옆에 터를 잡고서 아래로는 멀리 넓디 넓은 들판을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의 우람한 경치를 벗삼아 살고 있었사옵니다. 그런데 날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미인의 화려한 모습에 비해 볼품없고 초라했기 때문이었을까요? 화왕은 미인을 대할 때와는 다르게 무뚝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장부는 꿋꿋하고 다부지게 대답했습니다.
화왕이시여, 곰곰이 생각해보니 좌우에서 보살피는 신하들이 기름진 음식으로 대왕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 같사옵니다. 게다가 향기로운 차와 술로 대왕의 정신을 맑게 해드리니 더 보탤 것이 없을 듯하옵니다. 물론 그렇고 말고, 그러니 내가 무슨 걱정이 있을 것인가? 하지만 화왕이시여, 기름진 음식과 향기로운 차와 술이 좋다고는 하나 그것보다는 좋은 약으로 원기를 북돋우고 독한 침으로 몸속에 파고든 독을 없애야 하옵니다. 독이라니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겐가? 장부의 말에 화왕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자 장부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군자는 비록 마롯잠 배와 같이 귀한 옷감이 있다 해도 거적이나 풀같이 하찮은 물건도 함부로 버리지 않으니 이는 부족할 때를 대비하려는 것이라 하옵니다. 대왕께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 말에 화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장부의 말은 결국 화왕에게 진정으로 현명한 왕이냐고 묻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화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화왕 옆에 있던 신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화왕이시여, 지금 빼어난 절세미인과 기력이 다한 노인이 화왕의 신하가 되려고 왔사옵니다. 화왕께서는 저 둘 가운데 누구를 받아들여 신하로 삼을 것이며 누구를 버리시겠나이까? 그러자 화왕은 몹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허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장부의 말이 도리에 맞기는 하나 천하 제일의 미인을 얻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왕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장부가 다시 한번 화왕 앞으로 나섰습니다. 화왕이시여, 저는 태왕께서 총명하셔서 이치를 아실 것이라 믿었사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어리석다는 말인가? 장부의 말에 화왕은 얼굴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화왕이시여, 대체로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임금이 드물다고 했사옵니다. 또한 정직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임금도 많지 않사옵니다. 그래서 맹자께서도 불우하게 살다가 일생을 마쳤으며 풍당은 낮은 벼슬에 파묻혀 흰머리 노인이 되고 말았사옵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러했는데 철하고 다를 것이 있겠사옵니까? 장부의 말은 화왕에게 가시처럼 따가운 것이었습니다. 결국 훌륭한 인재를 알아보지 못한 자신을 비웃는 말이었으니까요. 화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분명히 알겠구나. 진실되고 사리에 밝은 임금만이 훌륭한 신하를 얻을 수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렇사옵니다. 덕을 베푸소서. 오, 내가 잘못했도다. 내가 잘못했어. 그대의 깊은 뜻을 이제야 알겠노라. 미인의 아름다움에 그만 눈이 멀어 그대와 같이 진실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뻔했도다. 화왕은 미소를 머금고 장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임금님, 이제 제 이야기는 끝났사옵니다. 한참 동안 화왕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설총이 신문왕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자 신문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참으로 뜻깊은 이야기요. 그대의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바가 많았소. 이 이야기를 글로 남겨 임금이 되는 모든 이들이 교훈으로 삼도록 해야겠소. 항공하옵니다. 이렇듯 좋은 이야기로 현명한 임금의 도리를 깨닫게 해준 그대가 내 곁에 머물며 항상 나를 일깨워 주었으면 좋겠소. 그러고는 곧 설총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다. 그 후 설총은 여러 가지 충고와 좋은 이야기로 신문왕을 도왔다고 한다.